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화와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엔터테인먼트와 기술 산업으로 알려진 나라가 이제 KE 전차와 FA-50 전투기 같은 방위 산업 제품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군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잠재적 군사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강국들로 하여금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재평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창의력과 최신 기술 능력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방위 분야에서 자신들의 지도적 지위에 너무 자신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한국은 모든 기준에 도전하며 단순히 새로운 참여자가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로서 세계 군사 질서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한국에게 있어서 폴란드는 견고한 유럽 시장을 뚫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면 이를 교두보로 이집트까지 공략하면서 이제는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남미 매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도 한국 군사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유럽과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와 놀라운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셰그라드 그룹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파트너십 동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력 확장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금 폴란드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그간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 무기 거래에서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역에 군비 증강 열풍이 불기 시작해 각국이 재군비에 나섰지만 30년 동안 유럽 방위 산업 생태계 이미 망가져버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유럽 무기들의 생산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최근 프랑스에서는 차륜형 자주포를 발주했더니 일문을 납품하는데 무려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무기는 대부분 공동 개발하여 수리에 필요한 부속 하나를 구입하려면 몇 달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더 이상 유럽에서 괜찮은 무기를 공급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는 빠른 납기,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합리적 유지 비용, 기술 이전 및 협업 등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가 도입하려 하는 것 중에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K-2흑표 전차입니다. 폴란드는 종주국 한국군이 도입한 K 전차 물량의 무려 3배인 1000대 이상을 도입했는데 이집트도 한국보다 많은 K 전차 500대를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 육군을 자랑하는데 현역 장병 34만 명, 예비군 44만 명의 대군으로 높은 기계화 수준을 갖췄습니다. 유사시 드넓은 사막에서 싸워야 하는 전장 특성상 현역 치장 물자를 합쳐 4,3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기갑대국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전차를 중요시하는 이집트에서 한국의 K 전차를 대거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러시아와 T-90MS 500대를 면허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1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계약을 파기하고 이 500대 물량을 K 전차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싸워서 해공군에서는 압도했지만 결국 전차 부대에 패하고 말았던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격화되자 결국 러시아산 전차보다 우수한 한국산 K 전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보다 더 배아파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집트는 냉전 시절에 중국과 교류가 많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해왔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LCC 대통령을 만나면서 15개 분야에서 무려 150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한다며 중국 JF-17을 주요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매우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는 FA-50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중국산 전투기 도입도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1대1로의 이집트도 참여한 것에 대해 이집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1대1로에 참여시키며 남의 기술 배겨서 값싸게 무기들을 팔아 이속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시작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산 무기들이 인기를 끌면서 자신들이 공들여왔던 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전통적인 방산협력국 러시아와 중국을 버리고 한국산 무기, 특히 K 전차를 선택한 데는 압도적인 경쟁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러시아산 T-90S는 2000m 거리에서 60만 650 장갑판밖에 관통하지 못하지만 한국산 K 전차는 2000m 거리에서 70만 850 수준의 장갑 관통력을 보입니다. 이 정도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급 전차는 K가 유일합니다. 특히 K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K 사막 수출형을 만들어 뜨거운 사막 지형에서도 놀라운 기동력과 성능을 입증해 보였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이 같은 환경적 응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만은 지난해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서 K-2흑표 전차를 최종 선정했는데 총 76대로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만이 K-2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와 성능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만에서 K 흑표와 경쟁을 펼친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마른 하천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 경쟁 붙은 터키 알타이 전차는 주행시험 도중 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K 흑표 전차는 오만에서 사막 주행 영상을 공개했는데 1500마력으로 최대 70km 속도로 사막을 질주하는 장면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K 전차는 전투 중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피하 식별 장치 등 첨단 기술을 보여주며 수심 4.1m까지 잠수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동의 무더위에 대비해 내부에 에어컨을 달아 최대 43도까지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K 전차는 힘도 세면서 승차감까지 좋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이전의 전차와 K 전차를 타본 군장병들은 소나타 타다가 제네시스 타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만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반영하여 급조 폭발물 및 대구경 대전차 무기에 대응하면서 측면 방어력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K-2흑표 전차에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시키거나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K-2흑표 주포는 에이브럼즈 및 레퍼드 2 탱크보다 큰 120 L-44 구경으로 1.3m 더 길게 만들었고 분당 15발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즉 K-2흑표 전차는 수륙 양용으로 움직이면서 분당 15발을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쓸 수 있고 사막이나 동토에서나 습지에서도 작동하는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K-2흑표 전차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전차들의 장점만 모두 모아놓은 전차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 러시아 매체는 칼럼에서 K-2흑표 전차를 경계하는 글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4세대 전차 아르마타보다 한국의 흑표 전차가 앞서 있는데 흑표 전차는 완제품이 1200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전차에 속하지만 러시아 전차는 절반인 600만 달러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마타의 수출 실적은 전혀 없는데 K 전차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제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K-2흑표 전차는 최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전차를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K-2흑표를 비판하고 독일을 쉴드치던 영국인에게 폴란드 형님이 한 발언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전문가라는 이는 왜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하고 한국에게 무기를 사냐는 식이었습니다. 영국, 폴란드, 한국, 독일이 그려진 그림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국, 독일이 신뢰할 수 없는 국방 파트너라는 이야기는 푸틴의 변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이 NATO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일은 5.000km 떨어진 나라 한 국가 아닌 유럽의 문 앞에 있는 산업 강국입니다. 폴란드 너네 탱크 1000대 사고 싶은데 얼마나 빨리 배송 가능해? 독일 우리 레오 EH를 사주세요. 우리가 만들 때까지 8년만 기다리면 돼요. 한국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주문 분량을 돌려서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가 K 전차와 K 구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 디펜스 뉴스 디펜스 누주.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K 전차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 이전 차 3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조놀비아이지오NUL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즈 전차를 54대 구입했지만 앞으로 300대의 전차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레퍼드 EA8 전차도 후보가 되었지만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 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 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3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 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 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세 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나토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4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람스는 레오파드보다 운영 비용이 1.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 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통신, 기술 4.0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 전차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차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 애들은 신형 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겐센은 한국의 K2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센은 현재 현대로템과 한화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K 전차는 연간 15만 180대, K9자주포는 연간 30만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1차에 이어 K 전차 820대, K9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토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차가 다 인도필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메탈에는 21.0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5,000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 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한화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1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문 반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정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치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혈맹이라 불리는 루마니아에게 K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E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전 차 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전차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의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문 선두에 오르겠다. 지난 3월 15일 폭스바겐 그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올해 100만 대의 전기차를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 3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44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에 이어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생산에 나서는 내재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동안 폭스바겐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배터리셀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배터리셀을 수급하고 원하는 성능의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생산 능력 40기가와트 C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6곳을 2030년까지 독일, 스웨덴 등에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일까요? 폭스바겐은 배터리 관련 비밀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갖출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가 2027년을 상용화 목표로 잡고 있는데 2025년이면 그보다 2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최소 12겹 이상의 다층 셀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데 퀀텀스케이프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4겹의 다층 배터리 셀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연말까지는 810겹의 다층 셀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12년부터 퀀텀스케이프와 협업해왔으며 지금까지 3억 달러 이상 투자한 최대 주주입니다. 즉 퀀텀스케이프만 믿고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배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폭스바겐이 좌절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최근 퀀텀스케이프가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폭스바겐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렇게 자신했던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공매도 전문 투자자인 스콜피온 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비전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SPAC를 통한 사기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지난해 9월 SPAC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폭등시킨 후 팔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폭스바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퀀텀스케이프의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 직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 직원은 우리가 시도했던 것 중 일부분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노벨상을 탈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스콜피온 측은 심층 인터뷰와 조사를 바탕으로 퀀텀스케이프가 발표한 핵심 개발성과는 모두 사실을 오도했거나 과장되어 있고 일부는 속임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를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퀀텀스케이프의 주장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사기 논란으로 폭스바겐의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자 BMW는 긴급 발표를 합니다. BMW도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전고체 배터리에 이목을 집중시킨 것인데요. BMW가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 시제품 및 양산 계획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BMW가 함께할 회사가 삼성 SDI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BMW는 배터리 연구개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2009년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삼성 SDI 배터리는 BMW i3, i8 등에 독점 공급됐습니다. 2019년에는 삼성 SDI가 BMW 그룹에 10년간 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2012년 삼성전자 사장 재직 시절 독일로 날아가 당시 BMW 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양사의 배터리 사업 진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삼성 SDI는 올 하반기부터 5세대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 역시 BMW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전고체 배터리 탑재도 삼성 SDI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퀀텀스케이프 논란으로 폭스바겐, BMW 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언제 오든 간에 그때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요타에서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030년 내 상용화도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기술적 문제가 많고 비싼 가격 역시 상용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 이전에 상용화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에서 주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다며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2030년에 다른 전지로 패러다임이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로선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배터리 3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즉 시점이 문제일 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모터쇼인 상하이 모터쇼의 주제가 전기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는 프로토타입을 넘어선 양산형 전기차가 대거 출품됐습니다. 세계 배터리 빅3 기업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모터쇼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수요 증가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말로 갈수록 흑자 폭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하이 모터쇼에서 또 하나의 한국 기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GENESIS 제네시스의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언론 매체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그 집중이 극에 달했던 건 타이거 우주의 자동차 전복 사고입니다. 보통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 차의 결함과 연관져 악재로 인식하기 마련인데 이번 사고가 10엠나 굴러떨어져 전복이 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고 결과가 우주의 과속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GV80을 탔기 때문에 우주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등의 반전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는 GV80을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 처음 진출한 2016년 G80를 시작으로 매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는 진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제네시스 세단 라인업 전 차종이 G70, G80, G92년 연속 19년, 20년으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더 부각되면서 미국 판매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역대급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최근 미국 현지 공장을 다녀오는 등 미국 시장 판매 전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 회장의 방미 일정 중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우주를 만나 위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는 2017년 타이거 우주 재단과 10년간 후원 계약을 맺었고 정 회장은 타이거 우주와 단순 업무 관계를 뛰어넘는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의도치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역대급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에 등 돌린 폭스바겐, 타이거 우주의 GV80 사고 등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몰아친 악재들은 모두 호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돌발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뒤집혔다. 올해 초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눈과 귀는 테슬라의 미국 텍사스 본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함께 만든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원통형 배터리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됐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로 사용처를 넓히면서 배터리 크기와 용량을 2배 이상으로 키웠고 이것이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0년 9월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높이면서도
파우치나 각형과 비교해 낮은 비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공언했고 결국 2년 3개월 만에 양산에 성공하자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원통형 배터리는 둥근 모양 탓에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각형이나 파우치형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배터리를 만들어냈다고 공언하자 80기존 배터리 시장을 잡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는 위기이며 테슬라와 손잡은 파나소닉에겐 대단한 기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기존보다 배터리 밀도 자체가 커진 데다 팩감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배터리셀을 차체에 바로 장착하는 CTC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둥근 모양 탓에 불용 공간이 생기는 원통형 배터리 단점을 상쇄한 것인데요. 테슬라는 팩과 모듈을 생략한 데 따른 안전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 외벽을 더 두껍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BMW, 볼보,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히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배터리도 누가 더 낮은 가격에 파느냐가 결국 핵심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계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본 파나소닉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2023년 5월 초 테슬라 전기차의 주력 배터리 제공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은 성능 개선을 위해 새로운 테슬라 4680 배터리의 생산을 연기한다는 굴욕적인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당초 2023년으로 계획했던 4680의 양산 시기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힌 겁니다. 파나소닉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이대로 당장 납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파나소닉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시제품의 품질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는 듯하다고 보도했고 파나소닉은 전에 없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는 수년 내 배터리 업계의 판을 뒤집을 만한 현실적 카드로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파나소닉은 일본 서부 와카야마에 전기 자동차용 4680 배터리 생산 라인 2개를 지으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테슬라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배터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존의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을 5배, 출력을 6배, 주행거리를 16% 각각 늘리고 충전 속도도 빨라진 차세대 4680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제품이었을 뿐 실질적인 양산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파나소닉은 양산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제품조차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품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사실 테슬라 마이너스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논란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 약속한 납기일이 되자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양산 일정은 1년이나 늦추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전문 더 리미팅 팩터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4680 배터리가 2170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핵심은 4680 배터리가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코발트 함량이 높아 4680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의 SUV인 모델 Y의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테슬라의 모델 Y를 분해해 얻은 4680 배터리셀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244WHkg로 LG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보단 미국산 모델 Y에 장착된 파나소닉의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69WHkg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모델 Y 모델 3에 쓰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252WHkg에 달했습니다. 이는 니켈 코발트 함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니켈 비중은 LG에너지솔루션의 21,700I 86.69%로 테슬라의 4680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코발트는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썼습니다. 리미팅 팩터는 한마디로 파나소닉이 모델 Y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대신 무거운 차량을 만들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면서 가격 경쟁력은 얻었지만 더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차량을 얻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4680 배터리를 둘러싼 성능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기차 관련 소식을 다루는 파워블로거 월 로켓윌 라켓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170 배터리와 동일한 흑연 음극재와 양극재를 사용해 성능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파나소닉은 4680 배터리 양산 모델 시험 결과 성능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테슬라의 자체 기술력으로도 LG의 배터리 성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의 실패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완전 상용화 시점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북미 시장 전기차의 절대 강자 테슬라를 잡기 위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일본 파나소닉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지만 북미 시장은 파나소닉의 아성이 공고한 지역이었습니다. 북미에서만 파나소닉의 뒤를 이어 LG엔솔, SK온, 삼성 SDI가 각각 2, 4, 5위로 파나소닉을 쫓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 북미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 테슬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사가 된 파나소닉은 2025년 상반기 캔자스 공장을 완공하고 2170규격 배터리를 연 30만 GWh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밀월 관계라고 할 만큼 신뢰가 끈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4680 배터리 양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나소닉과 테슬라요. 파나소닉이 허둥대는 사이 LG에너지 솔루션은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LG는 파나소닉이 공을 들이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파나소닉에 맞불을 놨습니다.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연구동을 증설해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LFP 파우치형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더니 이제는 테슬라와 정식 계약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양사의 논의가 급진전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4680 배터리가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LG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넘버 100일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파나소닉의 대안으로 삼성 SDI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합격점을 못 받으면서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성능과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파나소닉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일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4680 배터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는데 이것까지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의 만남은 4680 배터리 성능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지금 테슬라가 반도체 협력을 넘어 배터리에 관해서도 새로운 제조 파트너를 물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이 못한다면 가장 유력 대안은 삼성 SDI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경 46 배터리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완성차 업체와 채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과연 파나소닉의 대안으로 테슬라가 어떤 업체와 손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유력한 사실은 테슬라의 다음 핵심 파트너는 한국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